아까 살펴봤던 내용이 저희가 상품 등록 후 운영관리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판매 후 운영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품이 판매되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쭉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베이 셀러분들께서 매일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 6가지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지, 판매 활동에 대한 어떤 전반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이베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인보이스라는 거를 보내주는 작업입니다. 자, 저희가 국내 G마켓이나 아니면 옥션에서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일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제가 나 G마켓에서 물건 샀어. 그 말은 내가 돈을 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베이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 판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불이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구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불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상품을 10개를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돈은 다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판매하다 보면요. 늘 받지 못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남아있어요. 한 번이라도 제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한 번이라도 돈을 전부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사내들이 결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사내들이 아직 결제 안 하고 있고 그 다음 게 결제를 하면은 그 뒤에 사내들이 아직 결제를 안 하고 있고 그런 타이밍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판매를 하고 나면요. 자, 당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니까 지불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인보이스라는 거를 먼저 보내줘야 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상품을 여러 개 샀을 경우에는 묶음 배송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 판매되고 나서 첫 번째 해줘야 되는 일은 바로 판매 후 인보이스 발송 및 묶음 배송 해주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경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경매로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경매가 판매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경매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갖고 있던 제품 하나를 한번 올려서 팔아보고 더 이상 나 판매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마감된 상품 재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정해서 그 상품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매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나서 그게 끝났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액티브한 어떤 셀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마감되면은 경매 상품 또 올려주고 마감되면은 경매 상품 또 올려주고 이렇게 경매를 재등록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고정 가격일 경우인데요. 자, 고정 가격은 수량을 여러 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상품의 수량을 5개로 잡아서 판매를 했는데 4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의 현재 재고량은 1개죠. 그쵸? 그 1개마저 팔려버리면요. 그 상품이 종료가 돼요. 남은 기간이 아직 있는데요. 그래도 종료가 됩니다. 재고가 0이 돼버리면요. 무조건 종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종료가 됐을 경우에 제가 어차피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다시 올리는 번거로움, 다시 올릴 때 들어가는 수수료, 그리고 이전에 판매됐던 내역들도 다 전부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수량을 5개로 잡았다. 그런데 이게 몇 개씩 팔렸다. 그러면은 0개가 되지 않게끔 또 올려주고, 팔렸다. 또 떨어지면 또 올려주고, 팔리면은 또 올려주고, 팔리면 또 올려주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G마켓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판매를 할 때 수량을 9,999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많이 판매가 돼도 내가 재고를 다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보통은 겪지를 않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셀링 리밋이라고 하는 판매 개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량을 초반부터 많이 잡을 수가 없고 판매될 때마다 다시금 연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수량을 다시 올려줘야 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뭐 블랙손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요, 그 내용의 어떤 재고 관리 툴을 이용을 해서 일정 수량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게끔, 자동으로 유지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고정 가격은 재고를 여러 개를 잡아 놓되 판매될 때마다 몇 개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그 한 개, 두 개마저 팔려버려서 종료가 되는 일이 없게 다시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경매로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경매는 상품을 한 개만 등록을 하는 거고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한 명에게만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 세컨드 찬스 오퍼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구매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경매로 상품을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낙찰받은 사람에겐 당연히 파는 거고 1등 하지 못한 2등 또는 3등 입찰자에게 그 입찰자가 입찰한 최대 가격으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퍼를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컨드 찬스 오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피드백 점수가 많이 없을 때, 피드백 점수를 많이 쌓아야 될 때, 즉 거래 건수를 많이 만들어야 될 때 사용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인보이스도 보내고 상품 재등록하고 재고도 수정해놨고 세컨드 찬스 오퍼 보내서 추가적인 구매도 유도를 하다 보면은 결제가 들어올 거예요. 네, 결제가 들어오면요, 결제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이거를 포장해서 직접 배송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에 다녀와서 자, 영수증을 받아보면요, 저희가 아까 그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수단이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등기 우편이나 EMS 특급 배송으로 보냈을 경우에는요, 등기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 번호를 구매자에게 입력해 주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구매자들이 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트래킹 넘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여기다 알려주게 되면은 구매자가 굳이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CS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래킹 넘버 같은 경우에 미리 입력을 해주면 좋고, 실제 목적은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보냈다라는 어떤 증명을 바이어에게 해주면요, 이 바이어 입장에서 아, 내 상품이 보내졌구나, 그럼 나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트래킹 넘버는 입력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TR 셀러, 지금 2012년 9월 기준으로는 탑 레이티드 셀러지만 나중에는 탑 레이티드 플러스로 변경이 된다라고 해요. 어쨌든 저희가 이 탑 레이티드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트래킹 넘버가 90% 이상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킹 넘버는 입력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피드백의 어떤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베이 비즈니스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드백은 셀러와 바이어,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고받는 거래 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셀러가 먼저 남겨줍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어는 셀러에게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중에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남겨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셀러는 바이어에게 포지티브밖에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만족밖에 못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먼저 남겨주는 편이에요. 내 상품 구매해줘서 고맙고 당신 상품 배송되었고 다음에 또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남겨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남겨지게끔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는 실제로 저와 어렵게 거래를 성사한 구매자들이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한번 직접 글로 써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피드백을 자동으로 남길 수 있다는 기능을 알게 됐던 게 언제였냐면은 피드백 3,000점이 넘었을 때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 3,000번은 제가 다 수동으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그렇게 삽질하지 마시고 초반에 몇 번 정도는 한번 직접 남겨보시고 나중에는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남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베이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수수료가 3가지 정도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상품을 등록할 때 내는 등록 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이 판매됐을 때 내는 판매 수수료 또는 낙찰 수수료,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페이팔로 돈을 받을 때 내는 페이팔 수수료, 이렇게 3가지 수수료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스토어나 아니면 뭐 셀링 매니저 프로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저희가 이베이에 지불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 내는 등록 수수료, 그 다음에 상품이 판매됐을 때 내는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스토어나 아니면은 셀링 매니저 프로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내는 그런 수수료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계정에 보면은 셀러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셀러 어카운트에 제가 지금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실시간으로 카운팅이 돼요. 자, 수수료 제가 지금 내야 되는 게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자동 결제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만 봤을 때 한 달에 내는 수수료가 3,000불이거든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일시불로 내려면 사실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3,000불이 없을 타이밍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이베이 수수료를 100불이 넘어가면은 그때그때 그냥 먼저 내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어디서 확인을 하고, 제가 지금 내야 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어디서 확인을 하고, 제가 미리 지불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판매를 통해서 받은 판매 대금은 제 크레딧 카드나 은행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가 개설한 페이팔 계좌에 잔고, 밸런스로 쌓이게 됩니다. 이 밸런스는 사실 뭐 마일리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잔고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구매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환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내용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인보이스를 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액티비티 탭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판매된 상품을 솔드 탭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 탭을 눌러보니까 지금 이 상품이 이 구매자에게 이 가격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판매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결제가 들어오지 않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보이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샌드 인보이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음 화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매자의 아이디, 구매자의 주소, 구매한 상품, 그리고 저희가 등록할 때 만들어놨던 배송수단과 배송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품이 한 개만 단품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요, 이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샌드 인보이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상품이 판매가 됐다. 첫 번째로 여기 샌드 인보이스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화면에서 샌드 인보이스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란 얘기예요. 단순한 과정입니다. 한 개가 판매됐을 때는.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배송수단을 이코노미랑 스탠다드만 놨어요. 근데 혹시나 구매자가 나는 이거 EMS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배송수단을 엑스퍼다이트 쇼핑으로 바꿔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배송비를 여기에 따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샌드 인보이스 버튼을 눌러줘야 될 겁니다. 즉 이렇게 주문 후에 어떤 변경사항 같은 게 없으면요, 그냥 샌드 인보이스 눌러주면 끝난다란 얘기예요. 상품을 2개 이상 샀을 경우에 샌드 인보이스 버튼을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 상품이 있습니다. 자, 누르는 순서는요, 첫 번째 이 전체 선택하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 3개 상품에 대한 배송비가 취합이 돼서 여기에 나올 거예요. 자,
이 배송비는 저희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요거는 칠판에 써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약에 상품을 3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3개가 판매가 됐는데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 상품의 배송비는 $10예요. 그리고 추가 배송비는 $5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B라는 상품의 배송비는 $6고요. 추가 배송비는 $3입니다. C라는 상품은 배송비는 $4, 추가 배송비는 $2예요. 어떤 구매자가 이 3개의 상품을 동시에 구매를 해서 묶음 배송을 요청을 하면요. 저희가 배송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줘야 될까요? 보통은 가장 비싼 배송비 10불, 6불, 4불 중에 10불이 제일 비싸죠.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배송비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15로 보통 할인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 세 상품의 배송비가 각각 이러한데 저희가 선택 버튼을 누르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에 이제 배송비가 합산이 되는데 합산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희가 실제로 할인을 해줘야 되는 $15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배송비들이 그냥 합산이 되어서 $20로 나오게 돼요. 그냥 합쳐지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 컴바인 쇼핑 룰이 자동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배송비가 20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저희가 이거를 지우고 키보드로 일일이 $15라고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이 사실 매우 번거롭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배송비를 책정을 하실 때 배송비를 따로 부과하지 마시고요.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태우셔서 합쳐 놓으시고 배송비는 무료로 책정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첫 번째 상품 배송비가 0, 두 번째 상품 배송비도 0, 세 번째도 0이다. 그러면 1번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2번 리셋 누르면요. 여기에 나오는 배송비가 얼마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제가 바꿔줄 필요가 없지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점은 그거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A라는 상품은요. 상품 가격이 $15입니다. 그 다음에 배송비는 따로 5불씩 받고 있어요. B라는 상품은요. 상품 가격은 $20고요. 배송비는 무료로 책정을 해놨어요. 어떤 게 더 싼 상품인가요? 왜 고민하세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구매자들은 이거를 더 싸다고 느낀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 수업 때 베스트 매치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살짝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결국 베스트 매치라고 하는 거는 이베이에서 판매를 잘 하고 있는 또는 구매자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상품들을 더 위에 올려주는 어떤 알고리즘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구매자가 느끼기에 이게 더 싸다고 느낀대요. 그러면은 이베이 입장에서 이렇게 배송비를 따로 부과를 해서 조금 비싸게 느끼는 것보다는 배송비를 없게끔 만들어놔서 구매자가 더 싸게 느끼는 상품들을 위쪽에 올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은데 조삼모사인데 구매자들은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송비를 무료로 책정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묶음 배송할 때 인보이스 보내는 과정이 아주 간편해지고요. 두 번째는 베스트 매치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4교시 때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저희가 셀러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판매자 등급이라는 거를 평가를 받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구매자가 저희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배송비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제가 배송비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요. 구매자 입장에서 얘는 배송비를 너무 비싸게 받았으니까 점수를 잘 못 주겠다라고 안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있고요. 배송비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준 게 쌓이면은 제 전체적인 판매자 등급이 떨어집니다. 근데 무료 배송으로 책정을 해놓으면요. 구매자가 자동으로 배송비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만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로 판매자 등급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불만들을 자동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무료 배송으로 하는 거를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어쨌든 여기에 배송비를 입력한 다음에는요,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컴바인 퍼체이스를 눌러주시면은 인보이스가 발송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상품 재등록, 그 다음에 세컨드 찬스 오퍼 보내기, 뭐 결제 확인하기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모 액션스라는 걸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 액션스의 뷰 오더 디테일 누르시고요. 모 액션스의 리브 피드백 누르시고요. 모 액션스의 에드 트래킹 넘버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모 액션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여드리면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조그맣게 있죠? 크게 확대했을 때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베이 판매 운영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 액션스의 위치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마감된 상품 재등록이라고 했어요. 경매 상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경매를 올려서 판매가 됐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 앞에 아이콘이 나와 있죠? 망치 아이콘이 있죠? 망치 아이콘은 경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경매 상품이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자, 지금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경매로 판매가 되면은 지금 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없어졌거든요. 판매자로서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상품을 추가적으로 또 판매할 수 있으면은 바로바로 재등록을 해서 판매하는데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경매 상품이 끝나는 걸 확인하시고, 판매된 상품은 여기 보시면은 솔드 탭으로 가셔서, 판매된 상품이니까 솔드 탭으로 가셔야겠죠. 솔드 탭 가셔서 모 액션스의 셀 시밀러 눌러주시면요, 제가 만들어놨던 이 상품에 대한 등록 정보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확인 눌러주면은 바로 재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상품은 솔드에서 셀 시밀러 눌러주시면 되고요. 판매 안 된 상품은 이렇게 언솔드에 있어요. 언솔드에 가보시면 이 상품이 판매가 안 됐죠. 오른쪽에 보시면 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다시 등록한다. 리리스트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 경매가 유찰된 상품이 다시 활성화된 경매로 올라가서 판매 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감된 상품을 재등록해 주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마감된 상품을 재등록하는 타이밍은 제가 올린 경매 상품이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재등록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올려놓고 일주일 있다 끝날 때 그 순간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오후에 경매가 끝났는데 끝난 거를 오늘 밤에야 확인했어요. 뭐 그때 가서 부랴부랴 재등록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시간대가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보통 뭐 미국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시간대로 경매가 끝나게끔 맞춰 놓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재등록을 해서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지만,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면 시간대가 틀어지죠. 그러면 이거 맞추기 위해서 하루 이틀 공백이 또 생기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보통 또 판매를 열심히 하지 않게끔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경매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바로 재등록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수정하기. 자, 고정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재고가 한 개밖에 안 남았다. 그 한 개마저 팔려버리면 재고가 0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요. 재등록하게 되면 수수료가 또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적 판매량이 다 없어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0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고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 앞선 1교시에 판매 상품 관리의 첫 번째 상품 수정하기 방법 있죠? 상품 수정하기 방법에서 재고를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컨드 찬스 오퍼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27, 26, 25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2번 입찰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현재 가격은 82불 1센트예요. 자, 이 경매가 끝나는 어떤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보셨죠? 막판에 막 올라가죠? 자, 경매는 저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람들이 경매를 사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나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경매에 저렇게 시간까지 맞춰놓고 입찰을 해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초반부터 입찰을 하게 되면요, 초반부터 경쟁이 과열돼서 상품 가격이 비싸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지막까지 저렇게 잠자코 있다가 마지막에 한번 훅 찔러가지고 상품을 싸게 가져오는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즐기더라고요. 저도 저거 구매하려고 주로 이제 외국 상품을 많이 사니까 새벽 시간대에 알람 맞춰놓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저거 한번 사보겠다고 입찰하고 근데 저렇게 해서 낙찰 받으면요 진짜 기분 좋아요. 마지막 저렇게 1초 남겨놓고 딱 가져왔을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있죠. 지금 보셨겠지만 2초에서 1초 사이에 누가 찔렀고 1초에서 0초 사이에 누가 찔렀거든요. 2초에서 1초 사이에 찔른 사람은 그 1초가 엄청 길었을 거예요. 내 거야 했는데 누가 훅 채간 거잖아요. 기분 되게 더럽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저런 경우에는 상실감에 많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경매는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승자는 한 명뿐입니다. 경매의 특성상. 근데 저희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컨드 찬스 오퍼라는 걸 보내가지고요 2등한 사람에게도 상품이 판매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가 끝났어요. 10번 입찰이 들어왔고 최종 낙찰된 가격은 100불 99입니다. 내역을 한번 보니까 자, 1등한 사람은 이 사람 100불 99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2등한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입찰한 최대 가격은 99불 99입니다. 심지어 마감 시간이 19시 48분 29초였는데 이 사람은 19시 48분 28초 1초 전에 입찰했어요. 그런데도 못 이겼어요. 자, 저희가 셀러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상품을 한 개 더 가지고 있고 사실 100불 99에 파나 99불 99에 파나 1불 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한번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판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품을요 91불에 팔아도 문제없다, 이 바이어에게도 상품을 사겠냐라는 세컨드 찬스 오퍼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컨드 찬스 오퍼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경매 한 번 올린 걸 가지고 한 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3교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당면한 목표는 바로 피드백 100점과 셀링 리밋 500개라는 과제예요. 자, 피드백 100점과 셀링 리밋 500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리스팅을 많이 해야 되고, 리스팅을 많이 해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경매를 통해서만 이 상품을 판다? 그러면은 경매를 일주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요 매주 하나씩 진행을 해서 한 개씩 팔았을 때 한 달 동안 4개밖에 못 팔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컨드 찬스 오퍼를 보내서 추가로 한 명에게 더 판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개씩 파는 거고 한 달이면 8개를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고를 그만큼 빨리 올릴 수가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샌드 세컨드 찬스 오퍼가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 넘버 확인하시고 컨티뉴 눌러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판매할 건지, 이 판매가 유효한 기간은 며칠로 둘 건지, 누가 입찰한 최대 가격 얼마에 판매를 할 건지를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내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냈는데 얘가 덥석 샀어요. 1초 전에 입찰했는데 저 가지고 되게 상심에 젖어 있었는데 이거 당신이 입찰한 최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살래? 덥석 샀어요.
자, 그러면 저는 상품을 한 개를 더 판매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 낙찰 수수료는 당연히 한 번 더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다는 그런 말 써주면 좋겠죠. 만약에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주고 이 샌드 버튼을 눌러서 세컨드 찬스 오퍼를 보내면요. 네. 구매자에게 상품을 한 개 더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상품 이 경매가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세컨드 찬스 오퍼를 보내야지 그 사람이 저거를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1초 전에 입찰을 했는데 졌어요. 얼마나 아쉬워요. 아쉬움이 가시기도 채 전에 셀러가 야,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당연히 샀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반나절만 지나면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 안 사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판매하고 나서 네, 상품 재등록해 주는 거 하신 다음에 바로 세컨드 찬스 오퍼까지 보내주시면요.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인보이스를 보내고 마감된 상품을 재등록하고 재고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찬스 오퍼까지 보내다 보면요. 구매자들이 결제를 하기 시작해요. 자, 결제가 완료된 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자, 이 솔드 탭에서 이 불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카트만 표시가 됐다 또는 달러만 표시가 됐다. 이거는 돈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이 아래 거 보시면요. 앞에 카트 표시는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달러가 아니라 모래시계 마크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직 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구매자가 보통 결제를 할 때 페이팔을 사용을 하고 이 페이팔의 펀딩 소스는 보통 크레딧 카드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직도 뱅크 어카운트를 통해서 돈을 거기서 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결제를 하면 보통 즉시 결제가 되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에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구매자가 결제는 했는데 그 펀딩 소스, 즉 은행 계좌에서 돈이 아직 이체가 안 됐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넘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달러 마크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불이 두 개가 들어온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는 결제가 제대로 들어온 거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누르는 버튼은 뭐냐면은 자, More Actions에서 View Order Detai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 주시면요. More Actions에서 View Order Detail을 눌러 주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구매자의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로 상품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구매한 상품들, 가격들, 그 다음에 배송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상품을 포장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배송을 하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배송지 주소를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재를 할까요? 손으로 쓸까요? 라벨을 뽑는다.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손으로 써봤었어요. 근데 손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그리고 글씨, 손글씨다 보니까 이 우체부 아저씨가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쓰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보통은 라벨링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라벨링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은 셀링 매니저 프로라는 툴을 이용을 하실 건데 이 셀링 매니저 프로를 통해서 이 패킹 라벨이라는 거를 저희가 뽑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요. 패킹 라벨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라벨지로 사용을 해서 붙여 넣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팔로 아니면 또는 이베이로 들어온 결제 내역, 구매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라벨링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품량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라벨이라는 방법을 누구나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처음부터 라벨을 배우는 거는 너무 좀 어렵고, 그리고 셀링 매니저 프로를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뷰 오더 디테일을 눌러서 구매자의 배송할 주소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프린터 버전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를 눌러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종이 한 장이 딱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화면과 똑같은 종이 한 장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결제를 5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한테 종이가 5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종이 한 장 한 장 보는 거죠. 종이 한 장 한 장 보면은 아, 이 상품이 판매가 됐구나. 그러면은 이 상품을 패킹을 하고요. 주소는 지금 이 프린터로 뽑아서 종이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오려서 패키지에다가 붙여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풀로 붙이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풀로 붙이시면 안 되고요. 테이프로 위에다 더 씌워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로 패킹을 하고 이 주소는 그냥 그대로 오려서 붙이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다라는 거. 근데 나중에는 셀링 매니저 프로의 어떤 그 패킹 라벨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라벨링도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모 액션스에 보시면은 마크 에주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배송 완료 표시, 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발송 완료 표시겠죠. 제가 보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박스 표시가 나와요. 제가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발송 완료했다라는 표시를 과연 언제 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언제 해줘야 될까요? 제가 상품을 발송했다라는 발송 완료 표시를 언제 눌러주는 게 맞을까요? 자, 발송 완료 표시를 언제 눌러주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발송 완료하고 나서 누르는 게 발송 완료 표시 아닐까요? 면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발송을 완료하고 나서 누르는 게 맞지만요. 이 이베이 프로세스상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결제 들어온 거, 불 2개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뷰 오더 디테일 누르면은 이 화면 나온다라고 했죠. 이 화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출력하라고 했죠. 출력하자마자 마크 에주 시프트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마크 에주 시프트 표시는요, 제게 발송 완료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이 오더의 디테일을 확인을 해서 배송 들어갈 준비까지 나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발송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발송 완료했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트래킹 넘버가 바로 업로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발송 완료 표시를 빨리 해놓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돼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상품을 보니까 결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뷰 오더 디테일 누르고 그 내용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발송 완료 표시는 안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체국에 갔다 왔더니 그 우체국에 갔다 온 사이에 상품이 2개가 더 팔렸고 2개에 대한 결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확인했지? 내가 이거를 뽑았나 안 뽑았나? 물론 상품이 판매가 한두 개면 헷갈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판매가 하루에 몇십 개씩 되면요. 이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하느냐? 똑같은 사람한테 상품을 2번 보내거나 어떤 사람에게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송 표시는 이 뷰 오더 디테일을 누르고 나온 이 배송지 라벨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우체국은 실제로는 다음날 갔다 괜찮아요. 다음날 갔다 와서 트래킹 넘버를 그때 업로드 해줘도 발송은 어제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트래킹 넘버는 그 다음날 됐더라. 추적을 해보니까 네, 발송한 날짜도 여기에 표시한 날짜가 아니더라.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오늘 뭐 결제를 해서 내일 바로바로 배송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2주, 3주가 걸리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배 번호를 조회를 해봤을 때 뭐 실시간으로 어디 있다라는 게 바로바로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쓰는 어떤 등기 우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는 트래킹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게 지금 공항을 나왔나 안 나왔나 되게 민감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배송 완료 표시를 하는 타이밍이 과연 언제냐? 뷰 오더 디테일을 눌러서 나온 화면을 출력을 하자마자 배송 완료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건을 포장하실 때는요, 이렇게 보내는 사람 주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는 아까 그거 오려서 붙이면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 주소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만들어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스티커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관 신고서라고 해서 초록색 종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체국 가면은 나눠줘요. 그리고 이게 우체국에서 나눠주는 게, 최근에 이제 스티커 형식으로 된 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물량이 모자라서 스티커가 아닌 그냥 종이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종이로 주게 되면 저희가 이 CN22라고 하는 세관 신고서를 붙이고 이 위에다가 테이프질을 2번을 해줘야 됩니다. 이 테이프질 2번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티커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카페 통해서 아마 둘러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정식 통관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간이 통관을 하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종류와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 서명까지 곁들여서 항상 상품에 보이게 세관 신고서를 부착을 해줘야지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통관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베이 판매자로서 활동하시려면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자저울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매를 하셔서 상품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무게를 딱 재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501g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1002g이 나올 거고. 자, 저희가 우체국 가서 접수를 할 때요, 중량별로 요금이 차등이 적용이 되는데, 자, 100g까지 적용되는 요금이 있고요. 250까지 적용되는 요금이 있고요. 500까지 적용되는 요금이 있고 1kg까지 적용되는 요금이 있고 1.5, 2kg 이렇게 적용되는 요금이 있는데 제가 포장을 해서 올려놓으면 항상 501g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1002g 나오고 항상 1504g 나오고 꼭 그래요. 그래서 박스 다시 열어가지고 박스 날개 잘라서 1g씩 줄이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 1, 2g 때문에 몇천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사전에 중량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체국 가서 접수했을 때 501g이 나왔다. 이미 늦었어요. 네, 요금 몇천 원이 더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무게를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저울을 반드시 구매를 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나라에서 택배를 가끔 받아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품 박스는 이만한데 안에 상품만 그냥 덜렁 넣어가지고 안에서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포장을 대충 하면요. 상품이 파손되기가 쉬워요. 실제로 제가 상품을 발송하고 나서 가끔 반송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송돼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경우잖아요. 받아보면요. 진짜 걸레가 돼서 옵니다. 네.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완전 찌그러지고 더러워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저희가 배송을 할 때 판매자로서 가져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은 아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포장재, 뭐 뽁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알맞은 배송 수단을 적용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저희가 등기 우편, 스탠다드 쇼핑, 보통 RR 등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접수하실 때는요, 한 우편물마다 그거에 부여되는 고유의 트래킹 넘버가 있기 때문에 국제등기 우편물 접수증 원부라는 거를 작성하셔서 같이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접수하시는 분들께서 여기에 중량과 요금을 적어주시고 등기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누구에게 보낸 상품의 등기번호가 뭐였지? 라고 확인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국제등기 우편물 접수증 원부니까요. 이거는 우체국 가서 달라 해도 주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국제등기 우편물 접수증 원부를 검색을 해보시면 양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 넘버 입력하기인데요. 자, 트래킹 넘버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나 되도록 입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바이어의 질문을 방지하고 CS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트래킹 넘버를 입력한다라고 했고요.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ore Actions에서 Add 트래킹 넘버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트래킹 넘버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다가 등기번호 트래킹 넘버를 입력을 하시고요. 캐리어에는 배송사, 운송 수단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운송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리아 포스트로 입력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만약에 DHL로 보냈으면 DHL로 쓰시고 페덱스로 보냈으면 페덱스로 쓰시고 EMS로 보냈으면 코리아 포스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피드백은 나중에는 셀링 매니저 프로를 이용해서 자동 피드백을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한번 손수 남겨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ore Actions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브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리브 피드백을 눌러 보시면은 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파지티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파지티브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내 상품을 구매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남겨주시고 리브 피드백을 눌러서 구매자에게 피드백을 주시고요. 자, 수수료 지불 환전. 자, 제가 지금 여태까지 판매를 하면서 후불제로 적용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어카운트 탭에서 셀러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가 되게 많죠? 숫자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커런트 밸런스예요. 이게 지금 제가 내야 되는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동 결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불 넘어갈 때마다 그때그때 내주시는 게 나중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 같은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수수료를 자동 결제되는 날 이전에 미리 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원타임 페이먼트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나온 화면에서 페이 버튼 그 다음에 돈은 페이팔로 내니까 페이팔 로그인 그 다음에 펀딩 소스 확인하시고 컨티뉴 눌러서 지불을 해주시면요. 수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팔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제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페이팔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페이팔 계좌의 은행 잔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쌓여있는 잔고는요. 마일리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사실 여기에 있는 돈은 저희가 현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이라는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저희가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페이팔에 등록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페이팔 화면에서 프로필에서 Add Edit Bank Account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누르실 게 C 뱅크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려고 한다. 국민은행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 국민뱅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뱅크 네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카운트 타입이 체킹이냐 세이빙스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뱅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뱅크 코드. 국민은행은 04번이네요. 04번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카운트 넘버의 계좌번호, 리엔터 어카운트 넘버의 계좌번호 한 번 더, 그리고 이 계좌 소유주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눌러주시고 컨티뉴를 눌러주시면은 이 은행 계좌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주민번호도 있고 사업자 번호도 있어요. 제 주민번호로 페이팔에 등록할 수 있는 계좌는 한 개밖에 안 돼요. 제가 만약에 페이팔 계좌가 A, B, C 3개가 있다라고 하면요. A에다가 제 주민번호를 썼고 B에다가 제 사업자 번호를 썼잖아요. 그러면 C 계좌에는 제 사업자 번호도 못 쓰고 주민번호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의 주민번호, 하나의 사업자 번호는 통장을 한 어카운트에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페이팔 밸런스가 3,742불 50센트가 있어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캡처 뜨려고 일부러 며칠 동안 안 뺐습니다, 돈을. 네, 좀 많아 보이는 걸 한 번에 환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큰 돈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여기에 놔두기만 하면은 저한테 돌아오는 현금은 없는 거예요. 아까 등록한 은행 계좌로 환전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전하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은 이 위에 있는 위드드로우 버튼이에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요.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죠. Withdraw funds to your bank account. 여기 나와 있는 이 잔고를 당신의 계좌로 환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환전하고자 하는 금액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Continue를 눌러보시면요. 최종 단계에서 자, 당신이 환전하고자 하는 금액은 3,000달러, 지금 1달러는 1,089원 14전, 그래서 3,000달러를 요 환율로 환전을 했더니 326만 7,420원이 환전이 될 거고, 환전이 들어갈 계좌는 제가 등록한 하나은행의 끝자리 요걸로 끝나는 계좌입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서브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환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요, 평균적으로, 자, 2012년 9월 현재 평균적으로 은행 영업일 기준 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환전 신청을 했다. 월, 화, 수, 수요일날 입금이 되고요. 금요일날 환전 신청을 했다. 금, 월, 화, 화요일날 입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적용되는 환율은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환율 시장 것과 조금은 달라요. 자, 환율이라는 게 매매 기준율이 있고요. 현찰 살 때가 있고 현찰 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환율장이 매일매일 변하죠. 몇 시에 마감이 되죠? 오후 3시에 마감이 됩니다. 오후 3시에 그날에 환율장이 마감이 돼요. 자, 오후 3시에 오늘 환율이 얼마나 올랐나라고 가봤더니 10원이 올랐대요. 와, 내가 환전할 금액이 10,000불이 있었는데 10원 올랐으면 1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그래서 페이팔에서 빨리 환전하려고 딱 가보면요. 아직까지 10원 올라가 있는 게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시간 환율이 아니고 조금 늦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늦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렸다가 뽑아야겠죠.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환율이 올랐다. 3시에 장이 마감됐다. 3시에 바로 뽑는 게 아니라 한 4, 5시쯤 오르고 나면 그때 뽑으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오늘 10원이 떨어졌어요. 아, 10,000불 환전할 거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이 그냥 날아갔어요. 자, 3시에 딱 가보면은 아직 덜 떨어져 있습니다. 빨리 뽑아야겠죠. 그쵸? 네, 빨리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만 잘 활용하셔도요. 한 달에 뭐 10,000불 정도 한다. 근데 요걸로 환차손을 한 5원 정도만 이득을 매번 봤다. 그러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면 밥이 10번이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타이밍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환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오늘 지금 2교시에 한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자, 저희가 1교시에 한 내용과 합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상품 등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는 구매자로부터 오는 문의들 저희가 답장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상품을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종료하는 거, 입찰 취소, 바이어 블락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품 관리를 해주고요. 상품이 판매가 됐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자, 경매는 마감이 돼야 판매가 되는 거니까 마감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인보이스 보내주시고, 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인보이스 보내기 전인데 이미 결제를 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인보이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제가 확인이 늦어서 샌드 인보이스 보내기 전이었는데 얘가 결제를 해버렸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네. 원칙은 일단 인보이스를 보내주는 거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끝나는 시간 바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재등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구매 욕구가 남아있을 때 2등, 3등 입찰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면은 세컨드 찬스 오퍼도 보내주시고, 고정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매처럼 판매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밤사이에 누가 몇 개를 사놨어요. 그러면 구매 완료된 상품 확인해서 인보이스 보내주시고요. 판매된 상품 수량을 체크를 해봅니다. 2개밖에 안 남았다? 조금 더 빨리 올려줘야겠죠. 상품 수정하기 방법을 통해서 상품의 수량을 조금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제가 완료가 될 텐데, 결제 완료된 거는 불이 몇 개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죠? 2개입니다. 반드시 2개입니다. 불이 2개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모어 액션스에서 뷰 오더 디테일을 눌러보시면은 구매자의 주소와 판매된 상품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나올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 하자마자 뭘 누르라고요? 발송 완료 표시, 마크 해주 쉽트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상품을 포장을 하실 때 반드시 전자저울로 무게를 달아보시고 꼼꼼하게 포장을 하시고, 자, 포장하신 상품을 딱 가지고 흔들어 봤을 때 안에서 상품이 흔들리면 포장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상품이 흔들리면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고, 빈 공간에 충격이 가해지면 상품까지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뽁뽁이 같은 거를 항시 많이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포장 완료를 하고 나서 배송하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린트한 거에서 오려서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체국 갔다 오셔서 등기번호 있는 것들은 트래킹 넘버 입력해 주시고 피드백 포지티브로 잘 남겨주시고, 셀러 어카운트 들어가셔가지고 수수료 내야 될 게 얼마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내야 될 게 많다 그러면은 원타임 페이먼트 눌러서 수수료 지불해 주시고, 페이팔에 잔고 얼마 있는지 확인하셔서 아, 이건 돈으로 빼야겠다 그러면은 환전 신청하셔서 돈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베이 판매하시면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판매 과정, 이 흐름을 몇 번씩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다 보면요,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구나, 어느 부분은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고민합니다. 이런 어떤 판매 과정은 완전히 손에 익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따박따박 잘 하는데, 요즘에 하는 고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테이프질을 한 번이라도 덜 할까, 이런 고민해요. 왜냐면 하루에 나가는 게 50개거든요. 테이프질 한 번 하는 거 줄이면 제가 테이프질을 50번 덜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업무 프로세스, 이거를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뭐 따로 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오려서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현장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이 흐름대로 한번 업무를 진행을 해보시고 나름의 어떤 체계를 만들기 시작해 보시면요, 나중에 상품 판매가 얼마든지 많이 되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